네, 회원님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6번째 강의, 돌궐, 튀르크 제국의 탄생과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뉴스계 퀴즈. 돌궐 지도자를 우리가 칸이라고 부른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생각해보고요. 다음에 카간이라는 건 뭔가? 칸은 또 들어봤는데 카간은 무엇일까? 카간은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다. 기마민족이 운영하는 마국간이다. 글쎄 무엇일까요? 돌궐의 카간과 신라의 왕의 호칭인 마립간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궐 제국은, 튀르크 제국은 몽골 초원에서 중국에 멸망당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돌궐, 튀르크 제국의 탄생, 몽골 초원에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그 몽골 초원에 탄생한 튀르크 제국이 동돌궐, 서돌궐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 분리되는 걸 살펴보고 동돌궐이 멸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의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쟁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돌궐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서돌궐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역사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당연히 여기에 돌궐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오늘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예술혁명, 생산혁명, 금속혁명, 문자혁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조망을 해보고 이스탄불 중심으로 38개 튀르키예 주요 탐방지를 돌면서 튀르키예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소주제, 돌궐, 튀르크 제국의 탄생이죠. 자, 이 튀르크족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고구려의 바운더리잖아요. 오른쪽 끝 보면은 한반도가 있고 그 위의 만주 지역. 저희가 이제 고구려란 말이죠. 그래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연안까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동부까지, 여기까지가 대돌궐족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마민족 그 대초원지대,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 헝가리까지가 대초원지대잖아요. 그 대초원지대의 거의 대부분을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를 돌궐 지역의 영역, 활동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흉노의 후예, 즉 훈의 후예인 돌궐이 552년에 이제 저렇게 넓은 지역이니까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위구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부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한국말 발음이죠. 부민이라는 사람을 카간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552년에 돌궐 제국이 성립이 됐다. 저 때는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아직 남북조 시대여서 이 돌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는 선비족 계열의 북조 계열 나라들이 있을 때고, 한족, 중국 나라는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 있는 남조 시대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 고구려 시대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돌궐의 국경을 이렇게 이제 맞닿고 있는 건데, 이렇게 552년 세워지지만 30년 뒤에 동쪽과 서쪽으로 돌궐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부민 카간이 세웠다, 돌궐 제국을. 그러니까 이 튀르크어에서 이 카간,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배자를 뜻하는 그런 초원지대에서의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칸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카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위대한 칸, 아주 거룩한 큰 칸이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주 칸 중에 칸이다. 나중에 이제 몽골족에서 칭기스칸, 대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카간이다, 이렇게 보고, 돌궐의 튀르크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튀르크의 옛 튀르크 문자 비문들 8세기에 만들어진, 거기에 이제 카간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중국식으로 하면 이제 거한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중국 발음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한국 발음으로 하게 되면 가한이 돼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잘 보세요. 가한 그러면 그냥 가한을 좀 그냥 간으로 들리죠, 그죠? 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름을 보면, 우리 그 신라라는 나라 역사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는 호칭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경주에서 이제 여러 부족을 합해가지고 5부족을 그래가지고 박혁거세 거서간입니다. 한자로 써가지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인 그 박혁거세 아들은 거서간을 안 쓰고 뭘 써요? 차차우. 그래서 남의 왕은 남의 차창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리는 이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이사금.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 이사금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이사금이라는 게 그게 신라의 왕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고 그 뒤로 이제 4세기에 마립간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쓴 거는 6세기, 500년 넘어서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신라의 임금을 위해 신라 천년 역사에서 상반기 500년은 신라 사람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이 4개 호칭 중에서 마립간을 한 300여 년 이상 사용했던 거죠. 마립간 200여 년 사용을 했던 건데 4세기, 5세기에서 한 150년 이상은 마립간을 쓴 거죠. 그럼 마립간은 무슨 의미냐? 마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다, 으뜸이다. 이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간은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립간 그러면 최고 통치자, 최고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돌궐 민족의 카간이랑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마립간, 신라의 왕 용어인 마립간이 튀르크 민족의 카간이랑 이퀄, 같은 뜻인 겁니다. 위대한 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통치자, 거룩한 통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립간이 가한, 즉 카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립간의 칭호를 썼던 신라의 임금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뇌물마립간, 칠성마립간, 눌지마립간, 자비마립간, 소지마립간, 지증마립간까지. 지증왕에서 그 다음 법흥왕 때부터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때부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의 신라는 즉 뇌물마립간 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칸 용어를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간과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카간 칭호, 우리 신라 용어로 하는 마립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칸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처음 사용한 거는 돌궐일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카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역사책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흉노라고 하는 것이 훈이 이제 이 서쪽으로 떠나고 나머지는 중국에 흡수가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오한 선비가 나타나고 오한은 중국에 흡수가 되고 또 서쪽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선비가 그 몽골초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북중국을 장악하면서 중국 역사 남북조 시대에 북조 역사를 이루는 거고 그 선비가 떠난 자리에 몽골 초원에서 생긴 민족 국가들이 유연, 돌궐, 위구르, 거란, 그 다음에 여진, 몽골, 다시 여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연에서부터 몽골까지를 전부 지도자를 칸 호칭을 쓴 거예요. 칸. 자, 그러면 유연이 처음 쓴 건데 이거는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위서라는 게 있어요. 저 위나라는 삼국시대의 그 위나라가 아니고, 이게 이제 북위의 정상, 즉, 439년인가요? 그 선비족이 한족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또 이 5호 16국 시대의 그 북쪽 지방에서의 혼란 상태를 다 끝내고,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오늘날 북경 옆에 있는 그 따퉁, 대동이라는 데에 이제 북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의 역사책을 우리가 위서라 그래요. 그래서 북제시대, 저것도 선비족의 나라인데 554년에 위수라는 사람이 쓴 북위의 역사책, 선비족 역사책,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유연이라는 나라의 군주인 사륜이 처음으로 가한, 즉 카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554년의 기록입니다. 아직 돌궐 문자, 튀르크 문자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연의 사륜카간이라는 용어가 쓰인 시점이 402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게 신라에서 뇌물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뒤에 뭐 더 이상의 상상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북사, 다시 말해서 당나라 때 659년 이연수가 쓴 북조시대 역사서, 즉 선비족이 439년부터 수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581년까지 그 북중국의 역사를, 북사의 역사책, 그리고 당나라 영호 덕분이 쓴 주석, 그러니까 북조 중에서 북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역사책,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역시 유연의 군주 사륜가한 때부터 카간 호칭을 썼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칸이라는 호칭을 유라시아 기마민족 중에서 맨 처음에 쓴 거는 유연의 사륜가한, 즉 402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돌골과 서돌골의 분리로 넘어가면 저렇게 카스피해부터 북만주까지 해서 분리가 됐죠. 482년이에요. 이때 이제 국제 정세가 급격히 바뀌는데 481년에 수나라가 들어섰습니다만 618년에 이제 당나라로 바뀌게 되죠. 물론 수나라를 세운 그 양광, 수문제죠. 수문제나 또 당나라를 세운 그 당 고조인 이연이나 다 선비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선비족의 지배에 있었고 그 선비족의 귀족에서 중국 그 왕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나라 양제가 즉위를 하고 그 수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수문제가 죽고 수양제 때, 이 수양제가 이제 굉장히 야심가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이제 정세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607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동돌골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해진, 이 어떤 기마민족, 선비족의 시대를 끝내고 강력하게 새로 등장한 저 수나라에게 어떻게 우리 고구려와 돌골이 한번 좀 공동으로 대응해서 협력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이미 607년에 고구려와 돌골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6세기 말에 그 돌골과 고구려가 이렇게 서로 전투하고 그러는 바람에 고구려가 남쪽에 신라하고 백제하고의 여기 그 한강유역 다툼에서 북으로 철수하는 이유가 돌골하고 강력한 돌골 제국이 섰었잖아요. 그래서 돌골하고 맞서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강유역에서 좀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 초기에 그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영양왕 때 동돌골에 사신을 보내는데 이때 수양제하고 고구려 사신이 마주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수양제가 이제 막 고구려를 겁박한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뭐 굴복할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612년에 이런 괘씸한 고구려가 있는가 해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물론 뭐 실패했지만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돌골이 제휴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살펴보고, 그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618년에 당고조 이연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이세민이 자기 처남인 이제 장손묵이나 또 이정장군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장안, 그 수도 장안, 이제 오늘날 서안이죠. 서안의 이 궁성의 문에서 자기 이제 형하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다 죽이죠. 이제 권력 다툼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뭐 고조 이연이 아이고 이 뭐 대세가 이 둘째 아들 넘어가 그래가지고 3일 뒤에 바로 이세민을 황태자로 삼고 그 해에 이제 양위를 해줘가지고 이 그 유명한 역사 속에서의 당태종이 이제 즉위를 한 거예요. 626년에. 그리고선 이제 연호가 이제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의 치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 한 명으로 칭송되는 당태종이 들어서요. 그리고서는 630년에 이정 장군을 시켜가지고 동돌골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제 거란족이나 위구르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630년에 일단 동튀르크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튀르크가 멸망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안북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호부라고 하는 이 당나라의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죠.
안북, 북쪽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구역이다 이런 의미죠. 뭐 편안한 건 아니죠. 나라를 멸망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안북도읍을 630년에 설치했다. 그리고서는 634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안북도읍 이 동돌고를 멸망시켰으니까는 일단은 그 오르헌강 유역에 거기다가 이제 안북도읍을 설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중국의 영토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곧 철수를 하고 오늘날 그 요양성에 있는 조양이라는 데로다가 이제 옮겨서 안북도읍을 유지를 해서 그 동돌골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역사 우리가 보고 이제는 동돌골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사방으로 강력한 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 당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서돌골, 서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서돌골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하고 두 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당의 위협은 계속 증가하는 거고. 자, 이런 가운데 당나라가 또 힘을 뻗쳐가지고 640년에 고창국이라는 걸 멸망시켜요. 이 고창국은 선비족이 이제 멸망하면서 선비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있는 그 투르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아주 실크로드 선상의 불교 도시 있잖아요. 투르판. 이 투르판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고창국입니다. 이거를 640년에 당나라가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힘이 막 뻗는 거죠. 북쪽으로 630년에 동돌고를 멸망시키고 640년엔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쿠차에다가 이제 쿠차는 저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안서도호부 서쪽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구역에서 안서도호부를 쿠차에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630년 돌돌골에 멸망시키고 40년에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그럼 이제 양쪽으로 그 고창국 옆에 있는 서돌골하고 이 만주 지역의 고구려하고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의 구분을 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40년에 그 고창국을 멸망시키는 4년 뒤에 644년에 당태종이 장엄을 이 고구려에 보냅니다. 그래서 굴복하라. 그러니까 그때 실권자인 연개소문이 굴복을 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당나라의 사신을 굴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건 이제 당나라랑 고구려랑 전쟁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이듬해 645년에 드디어 당태종이 대군을 동원해서 이제 고구려를 손보러 오는 거죠. 이제 당태종의 표현을 쓰자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인데 수나라가 여러 번 군사를 일으켰지만 실패했다. 지금 동정, 즉 내가 동쪽으로 요동을 정벌하러 가는 거는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제들의 원수, 즉 옛날 수나라 이럴 때 침략했다가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잖아요. 그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원정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를 밝힌 거죠. 그래서 군부의 지옥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방이 크게 평정됐는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표현한 사방이 크게 평정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으로 다 평정됐다 이 소리인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630년에 동돌고를 멸망시키면서 634년에 안북도읍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평정이 되고 서쪽으로는 640년에 선비족이 세웠던 고창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안서도읍을 쿠차에 설치했으니까 서쪽도 평정이 됐고 남쪽으로는 뭐냐면은 그 1년 뒤 641년에 남쪽을 장악하고 있는 건 이제 서남쪽에 티벳이 있는데 이 티벳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당나라가 선택을 달리합니다. 당태종이 자신의 딸인 금성공주를 티벳 왕 송첸캄포한테 시집을 보내. 그래가지고 결혼 동맹을 통해가지고 서남 쪽의 티벳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평정이 됐는데 동쪽의 고구려만 이게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만 평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더 늙기 전에 가서 정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 전에 얘기를 이제 살짝 보면 641년에 이렇게 티벳, 남쪽에 티벳 보이죠? 이 티벳의 이 티벳 왕과 당태종의 딸 금성공주랑 결혼을 하면서 결혼 동맹을 맺었던 거죠. 자, 645년에
일단 장사기를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시성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성동 천리장성변에 성들로 보내고 당태종 스스로 이제 안시성으로 이제 직접 온 거예요. 다른 성들은 이미 다 함락을 시키고 안시성을 함락시켜야 그래야 이제 평양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고구려 수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15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시성으로 이걸 도와줘라 해서 이제 급파를 했죠. 그러니까 645년 6월 20일 날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저걸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주필산 대회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역사에서 15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의 대군과 1대1로 다이렉트 붙었던 거는 저게 유일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667년에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금산 전투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붙을 때 그때 이제 중국지 역사책을 보면 고구려가 군대가 20만이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만 일단 그에 앞서서는 바로 안시성의 옆에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가 평양에서 15만 대군을 파견해서 당태종과 맞서게 했다. 6월 22일 날 이제 이 15만 대군이 위기에 처하니까 고구려의 사령관인 고연수 장군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한테. 그래서 15만 대군이 항복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당나라 대군의 선봉 부대를 누가 섰냐면 돌궐 군대하고 신라 군대가 섰어요. 신라가 뭐 같은 민족인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라 군대가 선봉에 서고 그래서 이제 뭐 신라의 뭐 죽은 그 여러 가지 병사들에게 당태종에 가서 뭐 옷도 따뜻하게 덮어주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강의 주제인 돌궐족도 선봉에 서서 고구려와 같이 싸우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이제 안시성에서 고구려인들이 잘 버텨주고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주는 바람에 결국 당태종이 철군하게 됩니다. 그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는 고구려의 배후 공격을 두려워해서 습지를 멀리 돌아가면서 아주 당나라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북경에 가보면 지금도 그때 철군한 그 당태종이 북경에 임시로 머물면서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 절을 만들었어요. 민충사라고. 그래서 민은 이제 번민하다, 곤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은 병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괴롭다. 그런 의미로 민충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고 지금도 법원사라는 이름으로 북경에 남아있어요.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 지금도 제법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 절이.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10월 달에 결국 안시성 전투 공략을 실패를 하고 당태종이 이제 645년에 철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서덜골이, 이 당나라 입장에서 서덜골이 남아있잖아요. 고구려 문제 일단 제껴놓고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다음에 646년에 북쪽의 동돌골 지역에서 설현타라는 나라가 또 쓴 거예요. 돌골족들이. 그러니까 일단 설현타부터 가서 정복을 합니다. 이것도 돌골족이에요. 튀르크. 그래서 설현타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서돌골 지역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신당서, 이게 당나라 역사책이죠. 신당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 있는 아프라시아 박물관에서 찍어온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 고정 영의 연간에 즉 650년에서 656년 사이에 영이라는 영어를 썼거든요. 돌골 땅 강거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돌고랑 브로만, 나르후만을 도독으로 삼았다. 뭐 실제 뭐 돌고를 정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국 역사 기록의 이제 특징인데 그냥 자기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어떤 뭐 행정구역을 해서 도독부라는 걸 여기 설치해요. 일례로 나중에 신라 땅에다가 계림 도독부라는 걸 설치하고 신라 왕을 계림 도독이라 그러는데 당나라는 한 번도 신라를 정복한 적이 없거든요. 그치만 그냥 이 중국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계림 도독부를 이렇게 그냥 형식상 뒀듯 이 돌골의 서돌골 지역에 있는 거를 어떻게 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서돌골을 강거 도독부로 명하고 그 왕인 돌골 왕이죠. 바르후만을 이제 한자식으로 우리나라를 읽으면 불후만이 돼요. 이것도 이제 한자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돌골에 표시되어 있는 그 화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마르칸드 강거 도독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657년에 소정방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소정방 장군을 보내서 657년에 서돌고를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돌궐 1차 제국이 동돌궐, 서돌국이 27년 사이를 두고 붕괴가 됩니다. 돌궐 민족의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고창국을 멸망시키면서 만들었던 쿠차의 안소도고 여기에서 이제 서돌궐 지역을 관할을 하게. 또 만들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원래 안소도호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안북도호부도 있고 안소도호부인데 혹시나 안남도호부가 있느냐? 서돌고를 멸망시키기 4년 전에 베트남의 오늘날 수도인 하노이 유역에다가 안남도호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저 북부 지방은 이미 중국이 한나라 무제 때 정복을 하고 거기를 이제 이 중국 문화권을 편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당나라 때 다시 그쪽에다가 이제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도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과 서쪽의 돌고를 다 멸망시키고 남쪽의 티벳과는 결혼 동맹을 맺고 동남쪽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을 안남도읍을 통해서 장악을 한 거니까 이제 대한민국만 남은 거예요. 고구려하고 백제 이런 나라들만 동쪽에. 상황이 657년이 되면 그렇게 된다. 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보면 660년, 그러니까 소정방을 보내서 657년에 서돌고를 멸망시키고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그리고 3년 뒤인 660년에 역시 소정방을 보내서 백제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660년에 백제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기 땅이 작으니까 웅진도덕부를 세운 거예요. 웅진이 오늘날 공주잖아요. 웅진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수도, 나중에 백제 수도는 사비였으니까 부여. 그렇게 해서 사비로다가 이제 웅진도덕부의 위치를 옮기긴 하죠. 이제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비죠, 부여. 부여의 이제 정림사주 5층 석탑이라는 게 부여 백제의 어떤 탑 예술, 그러니까 조형 예술이 아주 걸작품이잖아요. 여기에 가보면은 놀랍게도 이 정림사주 5층 석탑의 남쪽면, 남쪽 탑 1층, 이게 이제 1, 2, 3, 4, 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탑신이. 그러면 1층의 남쪽 면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자로다가. 이거 우리 한자로다가 뭐 읽고 해석하라는 좀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뒤로 해석해 나오는 걸 보면 의휘연간의 백제 모대, 백제가 모대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당시에 이제 당나라에서 이름이어서 모대와 화라, 이게 신라거든요. 백제가 의휘연간에 멸망했다. 그리고 현경 5년, 이제 중국 측에 여기에 현경 5년 병호의 소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660년 소장군이 당과 신라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의 주로 삼았다. 즉 웅진도덕부를 삼았다. 이 내용이 한자로 정림사주 5층 석탑 1층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풀어보면 뭐냐면 의희연간이라는 건 뭐냐면 남조시대의 남북조 시대 남조에는 이제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가 송제, 양진 네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송나라 첫 번째 나라죠. 송나라 문제가 쓰던 연호가 이게 의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405년부터 418년 사이인데 저때 백제는 멸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가능성을 첫 번째로 보면 391년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개토대왕 기록에서 살펴봤던 신묘년 기사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391년에 외와 백제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하니까 399년에 신라가 고구려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대군을 보내가지고 백제하고 신라를 정벌합니다. 요 가능성일 수가 있는 거죠. 요 가능성. 이렇게 해서 400년, 401년 요럴 무렵에 백제와 신라를 완전히 초토화하거든요. 광개토대왕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 405년부터 여기 18년 사이니까 요때에 백제의 멸망으로 아마 간주하고 저런 기록을 남겼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475년에 이제 장수왕 때 3만 군사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천호동에 있죠. 거기에 풍납토성 여기에 수도를 두고 있던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게르왕을 이제 죽이면서 그때 이제 백제가 일시적으로 사실 멸망한 거죠. 그리고 그 왕실이 이제 남쪽으로 공주로 내려가서 백제를 부활시키는 거니까
멸망으로 보면 이제 저거라마 또 멸망으로 보지 두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의희연관이라는 걸 보면은 전자 가능성 1, 아까 봤던 이걸 가능성이 높죠. 광개토대왕 때 5만 군사를 보내가지고 백제와 가야를 정벌했던 그때를 우리가 이제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현경 5년이라는 건 이제 당 고종의 연호니까 그게 656년부터 661년 사이예요. 이때 이제 665년이니까 660년이잖아요. 현경 5년 경우. 그렇게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도덕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뭐야? 저게 소정방이 667년에 사망하는데요. 웅진도덕부는 676년까지 존재합니다. 그 뒤로 이제 한반도에서 당나라는 이제 철수를 하고 더 이상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진도덕부가 존재했던 시간은 676년까지니까 그 동안에 당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저 탑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세기 전반 중반쯤에 백제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웅진도덕부 시절에 당나라 측에서 글귀만 새겼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정확한 진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설을 따르든 만드는 건 당연히 백제의 장인들이 만들었겠죠. 백제의 그 석탑 기술자들이 639년에 미륵사지 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렵에 미륵사지 탑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정림사지 탑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 시기가 백제 명랑 시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멸망 직전에 백제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멸망 직후에 당나라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안동도호부가 하나 남았는데 안동도호부는 어디예요? 그거는 6년 뒤 668년에 당나라가 마침내 신라 군사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설치한 게 안동도호부입니다. 그러니까 630년 동돌고를 동티르크를 멸망시키고 634년에 안북도호부를 만들고 640년에 선비족이 세운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쿠차에다가 안서도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653년에 오늘날 베트남 하노이에다가 안남도호부를 만들고 668년에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만들면서 결국은 668년에 당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를 다 이제 일단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그 8년 뒤에 펼쳐져요. 이게 기벌포 전투라 그러는데 기벌포라는 건 오늘날 이제 군산이나 소찬 이 일대 일거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신라하고 당나라 유인계 장군의 군대하고 아주 대회전을 벌였어요. 이때 신라가 당나라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선 여기서 당나라가 패하면서 웅진도덕부 뭐 이런 걸 다 철수하고 이 그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도 만주로 옮기고 이러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는 손을 띄게 되죠. 이것이 676년 기볼포 전투예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한 승리를 거뒀던. 그래서 동아시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투가 바로 기볼포 전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676년 이후에 결국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657년에 아까 서돌고를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향력을 당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주도가 우르무치잖아요. 이 우르무치 약간 북쪽에 북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북왕이라는 데다가 720년에 북정도호부라는 걸 당나라가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옛날 서돌골, 그러니까 서티르크 지역에 그거에 이제 어떤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가지고 702년에 북정도호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골 지역 땅을 더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이제 당나라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그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서돌골이 멸망하기 전에 고구려와 관계를 가졌을까요? 이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